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분야의 의사, 마스터들의 이야기 디마스터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재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 공포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문득 치과에 대한 소리 또는 그 분위기, 냄새, 치과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심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식화 진정법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 가장 핫한 두 분을 모시고 의식화 진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박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전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좀 그 단어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흔히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은 수면 마취라고 통용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수면 마취라고 하는 건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의 정식 용어는 의식화 진정법 또는 중등도 진정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이번 촬영에서는 수면 마취를 그냥 통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면 입안에 있는 것들을 삼키지 않을 정도의 의식은 있으나 치과 치료 자체가 기억이 남지 않을 정도의 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쉽지 않죠. 이 애매하지만 절묘한 상황을 만드는 게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약을 통해서 마취를 시킨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네. 보통은 그래서 치과 수면 마취라고 하면 비다졸람 계통의 약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전은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다른 케이스가 되는지. 물론 치과에서도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호흡 반사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발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장비와 마취과 의사 같은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A라는 약을 먹으면 중등도 마취가 되고 B라는 약을 먹으면 전신 마취가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깊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장님, 이 수면 마취는 어떤 분들한테 꼭 필요할까요? 사실 수면 마취가 꼭 필요한 환자가 따로 구분지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 마취가 필요한 환자는 분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치과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과에 갖는 두려움, 불안을 넘어서서 신경정신과 쪽으로 진단받은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가 꼭 필요한 환자분들입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과 공포증 환자분 외에도 이 수면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그 외에도 꼭 필요한 환자분들은 예를 들면 개그리플렉스라고 하는데 구역 반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도 목적 근처에 기구가 닿거나 하면 구역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좀 심하신 환자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입안에 기구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구역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좀 편하게 진료를 하실 수 있고 사실 그거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환자분들이라던가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면 마취가 꼭 필요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에서 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박 원장님, 예. 이쯤 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수면 마취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실 모든 의료행위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00% 있을 수 없고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오심이나 어지러움증, 구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진정이 조금 깊어지다 보면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응급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투여된 약물의 효과를 발휘하는 선에서 적정 약물을 좀 넣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인력의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증상이 조기에 발견되어야 환자분의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되게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네. 전문가의 정교함 그리고 치밀함까지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원장님 수면 마취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수면 마취를 이제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약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안 아플 수 있는 거는 알약을 먹는 거겠죠. 약을 먹고 잠에 들었다 깨는 이제 경구 진정 마취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를 통해서 환자분이 잠이 들었다가 나오는 흡인 진정 마취가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아프지만 혈관을 통해서 잠자는 약이 들어갔다가 치과 치료를 하고 깨는 세 번째 정주 진정 마취,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어떤 진료를 어떻게 또 하셨는지 또 뭐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나운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환자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치아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70대 남자분이셨고요. 이때까지 치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아 전반에 걸쳐서 충치도 있고 잇몸 질환도 있고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어서 삼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도 없는 정도까지 갔는데 그럼 또 어떻게 치료를 하셨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러한 경우엔 무엇보다도 어금니 수복이 중요합니다. 어금니를 다시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제 음식물의 섭식이 가능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3회 정도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이를 뽑는 걸 이제 발치라고 하는데 발치, 임플란트 수술, 뭐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걸 이제 보철이라고 하는데요. 보철 같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종합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0대 남자분이셨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공포심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크게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오실 때 일단 오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것 같고요. 오게 되더라도 중간에 치과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좀 쉬었다 오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치과 치료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치과 치료를 편하게 받게 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수면 마취로 쓰는 약이랑 기저가 같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아무래도 용량도 조금 더 과감하게 써야 되니까 보다 좀 숙련된 의료진의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치료를 잘 받고 가셨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는 수면은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상악이라고 하죠. 위 앞니 쪽에 그래서 그 보철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를 좀 깎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를 다시 씌우는 과정 모두 수면으로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되게 뭔가 수면 마취에 되게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혹시 원장님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병원에는 치과 공포증 환자가 꽤 자주 찾아오시는 편인데요. 그래요? 보시는 저 사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저 환자분은 제주도에서 오신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도 저희 치과 문 앞을 넘지 못하시고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시다가 겨우 들어오신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보시면 남은 치아가 많이 없잖아요. 네. 50대 환자분이셨는데도 잔존치라고 하죠. 남은 치아가 많지 않으신 환자분이셨고 치과 관리를 거의 못 받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런 치과 공포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환자의 공포를 좀 공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게 치료의 시작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 번에 수면 마취로 여러 개의 치료를 한꺼번에 받고 나셔서는 조금 그 치과 공포증이 줄어드셔서 아직은 치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마터면 치료를 받지 못했을 뻔했는데 네, 맞습니다. 수면 마취를 통해서 또 잘 회복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사례는 네. 사실 저희 친척 아저씨 삼촌분이십니다. 저희 삼촌분께서는 사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죠. PCR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에서 네. 시술을 그 치과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사실 이런 전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치과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수면 치과 치료까지 원하셔서 굉장히 힘들게 심전도 측정까지 하면서 힘들게 진료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삼촌이 또 진료를 받으신다면 꼭 박 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소개 받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영광인데요. 네. 마음만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도 뭔가 수면 마취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극복할 수 있는 예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또 문득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치과 공포증, 공포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 관련된 어떤 수치도 없는데 혹시 뭔가 누구는 수면 마취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기준이 또 있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정해지지 않았을 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지수는 DAS라는 말 그대로 덴탈 엔자이어티 스케일이라는 치과 공포 지수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적인 상황을 조금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면, 내가 치료가 끝난다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환자분들이 좀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승현 원장님하고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자분들이 대답하기도 쉽고 조금 더 객관할 수 있는 지수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IDAF라는 지수를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저하고 이승현 원장님하고 같이 써서 통계를 이용해서 조금 앞으로 좀 이용해 볼 생각이고요. 이 지수의 장점은 가정적이지 않고 인지적, 행동적 그리고 생리적인 지표들을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인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질문지를 통해서 뭔가 공포의 정도를 뭔가 1부터 10이면 1부터 10, A부터 Z면 A부터 Z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IDAF 수치를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또 뭔가 더 알아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집니다. 치과에서 어떤 것들이 환자의 불안과 공포를 유도하는지 그런 거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IDAF를 수면 마취 전에 한번 측정해보고 수면 마취 이후에도 측정을 해서 이 환자가 치과에 대한 공포가 어떤 점에서 줄어들었는지 정말 줄어들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데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연구 계획도 좀 구체화된 게 있을까요? 사실 아직 계획 단계이기는 한데 저랑 박 원장님이랑 이제 정말 그 IDAF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면 마취가 IDAF를 통해서 수면 마취가 환자분들의 치과 공포를 줄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연구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박 원장님께서는 혹시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가정해 보면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수면 마취를 원하는 환자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진짜 치과 공포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치과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환자의 치료를 꼭 수면 마취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서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임상적으로 당신이 무섭다면 저희는 무조건 수면 마취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진료 방식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지수화되고 객관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환자분들에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가장 좋은 수면 마취 치과 치료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의 가장 좋은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네. 환자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이런 저런 경로를 알아보시다가 수면 마취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오시겠지만 물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서도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치과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서도 치과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자면 주사 공포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주사 관련된 통증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미리 도포 마취를 하고 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새 주사 마취 기계 중에 주사 자입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주사 관련된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기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왔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확실히 임상에서 환자분들의 치과 공포나 치과에 대한 부담이 많이 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면을 안 하고도 치과 치료가 수월하게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마취의 그 남용을 조금 막는 데에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노력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더 와닿게 좀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 봤던 사례처럼. 네. 그럼 그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실까요? 저는 몇 가지만 꼭 확인하고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수면 마취에 특화된 수면 마취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의료진들이 수면 마취에 정말 좀 경험이 많고 익숙한 사람들인가. 그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마취는 하다가 좀 재앙적인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 상황에 잘 대처가 되어 있는 치과인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께는 뭔가 전문가, 그리고 전문 의료기기,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꼭 염두에 둬라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디마스터는 이렇게 치과 공포증과 치과 공포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치과 수면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두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애써 주시니까 정말 공포심에 막 치과 가기 무서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치아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이 혹시 어떠셨을까요?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에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이승현 원장님에게 많은 숙제들이 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노력을 하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또 받아냈습니다. 오늘 원장님 혹시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정 원장님이랑 정원 아나운서님께서 편하게 해주셔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IDAF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연구 진행 과정이나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알려주실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리 열심히 봐서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두 분 정말 노력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원장님과 인사 나누며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가져올 디마스터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